6장까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7장 마지막 부분 추가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가 지수에 대해서 국가별 주가 지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아마 기말고사에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관련 주요 용어, 가장 중요한 소위 주식 가치평가, 가격평가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이겁니다. EPS하고 PER, 그 다음에 BPS, PBR, 이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죠. EPS 가지고 PER가 나오고, BPS 가지고 PBR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PER하고 PBR이 가장 중요한 주가 평가의 지표입니다. 자, PER라는 것은 이제 EPS에서 나오는데, EPS는 주당 수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그 기업의 한 해 전체 earning이 있죠. earning이란 것은 이제 수익입니다. 그래서 당기 순수익.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법인세까지 빼고 난 뒤에 남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익 남은 돈이죠. 그거를 발행 주식수에 나누면 소위 한 주당 earning이 얼마인지가 나오죠. 그 한 주당 earning을 EPS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가치 평가를 볼 때 현재 가치 모형 아니면 이제 고점 모형을 봤죠. 다 그 가격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배당에서 나오는 거죠. earning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디비던트 D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 earning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비던트라는 것은 뭔가 몽땅 earning이고, earning에서 디비던트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개념 자체는 그거는 디비던트, earning을 다 디비던트로 주는 개념의 그 현재 가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디비던트는 여기서 있는 earning하고 같다. 그래서 EPS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현재 가치 모형의 디비던트는 여기서 있는 EPS. 그러니까 고점 모형에 있는 디비던트도 여기 있는 EPS하고 동일한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의 지금 현재 값, 내년 값, 후내년 값 쭉 미래 가치에 따라서 거기서 그 회사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개념입니다. 주식 가치 평가는 첫 번째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디비던트에 상응하는 그 모형에서 디비던트의 배당금에 상응하는 EPS를 계산해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 식에다가 계산하면 이제 현재 이론 가격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식은 굉장히 좀 복잡했죠. 복잡했기 때문에 고점 모형은 그래도 좀 단순화시킨 것이고,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래도 좀 했지만 고점 모형이 아니라 그 전 모형이라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고점 모형도 단순화시킨 대신에 어느 정도 가정을 했던 셈이죠. 그래서 그 모형의 로직은 활용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고점 모형 계산식보다 훨씬 더 쉽게 계산돼 가지고 간단하게 임플리케이션을 알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 PER입니다. Price Earning Ratio.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다가 EPS를 넣는 겁니다. Earning per share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에다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 양변식은 다른 셈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격을 다시 EPS로 나눈 거죠. 이게 하나의 그 식의 임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데,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요 비율로 본다 그러면 배당금이나 아니면 수익이죠. 주당 수익인데, 수익을 현재 주가를 수익으로 나눴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한 장 샀다. 그런데 매달 이 회사에서 만 원어치의 earning이 발생한다.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투자해서 한 주를 샀으면 그 10만 원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매년 earning이 만 원이다. 그러면 10년 있으면 10년 동안의 earning이면 1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즉,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연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금이 몇 년에 걸쳐서 이거 회수가 될 것이냐를 나타내는 연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퍼는 1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크겠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회사는 오랫동안 회수해야 될 테니까 뭐 50, 100 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회사는 1000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1000 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봐서 이제 어떤 값이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퍼가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나옵니다. 10 정도. 이게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산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퍼가 얼마다라는 거기에 대한 뭐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보통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느냐 추세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그 값에서 퍼가 만들어지고 퍼가 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 정도 뭐 그 정도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퍼가 어떤 개념이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실제 우리 앞에 이걸 이야기하죠. 뭐 이미 계산해 봤던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9만 원이고 원래 2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 주식을 매입한 그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10%고 그러면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뭐 배당금 아니면 은행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를 이제 역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 모형이 요 관계식이 바로 고도 모형의 관계식이죠. 고도 모형의 관계식이고 요게 EPS입니다. EPS고 그 다음 1 더하기 G고 0.1, 0.1은 요구 수익률이죠. 빼기 G. G는 소위 그 어닝 성장률이죠. EPS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고 이게 9만 원이다. 자, 그 이야기는 지금 퍼라는 것은 이 9만 원 주가 나누기 어닝입니다. 주가 나누기 어닝이 퍼였죠. 주가 나누기 어닝이 퍼였는데 9 나누기 2가 그러니까 이 퍼입니다. 9 나누기 2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9 나누기 2, 9 나누기 2인데 이 모형으로 본다 그러면 이 모형으로 봤을 때 이 고도 모형으로 봤을 때 G가 0이다 그러고 여기와 이와 마찬가지로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만약에 G가 0이면 그때는 10이 나오죠. 그런 값의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값이냐 정확하게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증가율이 0이다. 물론 이제 이 산업이 성장 산업이냐, 이 기업이 성장 기업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G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G는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심한 값이고, 뭐 이익이 생겼다가 적자가 발생했다가 변동이 심한 값입니다. 어느 정도 추세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뭔가 하면 보통 뭔가 하면 예측력이 떨어진다,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현재가 계속된다라는 그런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가 0이고, 그 다음에 0.1분의 1이 10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퍼가 1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뭔가 하면 잘 모르니까 뭐 이 수익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 그대로다. 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이 경우에 뭔가 퍼가 우리나라 한 10%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퍼가 10%, 10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 15가 나왔다.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면, 뭐, G는 동일하게 예측 못하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이 우리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죠. 더 낮기 때문에, 더 낮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평균 퍼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0.1이 아니라 0.6667. 0.67이다 그러면 그때는 퍼가 뭐 15 정도가 나오겠죠. 아니면 이게 5%다 그러면 퍼는 20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보다 뭐 뭐랄까 요구 수익률이 더 낮다. 왜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위험도가 더 높은 거죠. 위험도가 더 높고 변동률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 비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뭐 성장한 기업들이 많고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또 자금 사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돈이 다 모이기 때문에 자금이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건 대체제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적은 수익이 나더라도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이제 이 퍼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퍼.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 퍼.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현재 기업을 봐가지고, 근데 이제 산업마다는 다르다 그랬죠. 산업 구조가 이제 뭐, 이제 10년, 퍼가 10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이야기했죠. 10년 무탈하게 10년 간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이 잘 없어요. 언제 덜커덕할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게 상장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게 퍼가 굉장히 높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투자했는데 20년, 30년을 걸쳐가지고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뭔가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그 퍼 차이를 또 설명하는 하나의 뭐 그 팩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게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금 이 가격이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퍼에 대해 가지고 또는 EPS에 대해서 추정 EPS, 추정 퍼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뒤에 그 홈페이지를 보겠지만 이 EPS 퍼는 사실은 EPS가 지금 원래 EPS가 얼마냐 그러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베일러블한 유일한 EPS는 작년 실적이죠. 작년 총 실적은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보통 이제 3월이 지났으니까 다 재무제표가 확정이 돼 가지고 작년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EPS는 다 나오죠.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EPS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EPS는 뭐 확정치로서 작년치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치로 EPS가 있지만 그 다음에 추정 EPS가 있어요. 추정 EPS는 원래 이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얼마가 될지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제 추측을 하죠. 예측을 하죠. 그러면 그 예측치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런 건 이제 집계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그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평균 최소한 서너 개 이상의 값들이 있다 그러면 서너 개 이상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평균값으로 이 추정 EPS를 리포트합니다. 그럼 이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현재 원래의 주가는 이 추정 EPS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원래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가 실적이 배로 높아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는데 거기서 EPS를 작년 EPS를 썼다 그러면 그거는 그 가지고 평가가 된 것은 그 실적 좋아진 것을 제대로 반영 못한 게 되겠죠. 그래서 추정 EPS 이걸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 원래의 어닝에 대한 추정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 값으로 계산된 퍼를 추정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 주식 가격의 실제적인 이제 평가 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표. 이런 것도 모르고 주식을 사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가격을 평가하는 두 번째 지표가 소위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 또는 뭐 청산가치가 아니고 잔존가치죠. 가치입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격을 평가해 보는 거죠. 가치를. 가치라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온갖 뭐 사무연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특허권이 있다, 뭐 모든 것을 다 액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무제표 중에서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소위 대차 대조표에 나오는 거죠.
대차 대조표에서는 매년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감가상각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 전체 가치가 얼마다 거죠. 그래서 그걸 판다 그러면 얼마가 들고 똑같이 만들려 그러면 얼마의 비용이 든다 라는 셈이죠. 소위 토빈 큐 이야기입니다. 토빈 큐. 이게 토빈 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북밸류라는 것은, 북이라는 것은 북밸류 퍼시아, 주당 북밸류 북밸류 퍼시아인데, 이거는 주당 이거를 자본 총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자본 총액은 북밸류인데, 이 자본 총액이라는 것은 대차 대조표라는 책이 있죠, 그죠? 매년 감사보고로 발표합니다.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상장회사 대차 대조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자본 총액이 나오죠. 그럼 이게 그 회사의 가치라는 거죠. 지금 이제 팔아버리려고 그러면 그 회사 물건 한 개씩 다 뜯어가지고 팔면 그 액수가 나온다라는 셈이 되겠죠. 그게 이제 자본 총액입니다. 이 자본 총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다 그러면 이 위에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럼 주당 순자산 가치 이런 이야기죠. 한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게 회사를 팔아버리면 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기업의 가치로서, 가치평가 기준으로서 이제 BPS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물리적인 가치죠. 그래서 주당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평가 지표는 PBR인데, Price Book Value Ratio. 그러니까 프라이스는 주가죠. 현재 주가를 위에서 계산했던 BPS로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은 현재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BPS가 100이라 만 원이라 그러면 주가는 만 원이 되는 게 맞다 생각할 겁니다. 그게 이제 Q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 원짜리 주당 만 원 되는 회사다. 지금 팔면. 그러면 지금 만드는 가격도 만 원입니다. 그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PBR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PBR은 기본적으로 1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냥 단순하게 따져본다 그러면 PBR은 이 개념이라 그러면 1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맞겠죠. 그게 이제 1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가치평가, 현재 주가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회사는 보면 PBR이 뭐 5가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당 가치보다 주가가 5배나 5배나 비싼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뻥튀기가 됐다, 거품이다, 잘못 평가됐다, 고평가됐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 물론 이제 그 회사를 팔면 현재 있는 자산을 다 팔면 그렇지만, 다시 누가 그 회사 만들려고 그러면 그 돈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베타적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베타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베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 팔면 BPS가 얼마가 나왔지만, 딴 사람들이 뭔가 하면 똑같이 그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일로 갈 겁니다. 일로 갈 건데, 딴 사람이 만들고 싶더라도 그 회사 똑같이 못 만드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BPS, PBR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다른 경쟁 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이 PBR이 1이 아니라 뭔가 2, 3, 4 막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성장산업에서, 그러니까 신생 성장산업에서는 PBR이 굉장히 큽니다. 일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특히 IT 업종에서는 PBR이 커요. IT. 왜냐하면 IT 업종에서는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장치 산업이지만, 그 외에 IT 업종, 아마존이랄까 구글이랄까 이런 회사는 자본이 별로 없어요. 사람으로 하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자본이 별로 없고 대신에 엄청난 시장, 소위 플랫폼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플랫폼의 그 가치는 거의 평가 불가능할 정도의 가치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은 장치 산업이 아니고 자본이 적은 공장 규모가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PBR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재밌던 게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조선회사죠. 현대중공업은 PBR이 한 0.2 정도까지 됐습니다. 0.2, 0.3 정도. 지금은 최근에 이제 조선 경기가 살아나면서 확 주가가 올랐는데 0.2, 0.3이 됐다. 그 이야기는 주식 가격이 지금 그 현대중공업 회사를 다 팔아먹으면 다 팔아먹으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주식 가격으로 그 회사를 다 사가지고 그 중공업 회사를 그냥 다 팔아먹으면 5배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주가가 싼 거죠.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하다. 그렇게도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왜 그래 저평가가 됐느냐? 이 부분에서 앞에 부분에서 주식 가격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채널에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에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수익성. 은행에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치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 적자가 났던 겁니다. 몇 년 동안에. 세계적인 그 조선 경기가 나빠가지고 엄청난 적자가 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낮게까지 가격이 갔던 겁니다. 뭐 사실은 이제 청산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청산 가치가 이 북밸류 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안 됩니다. 북밸류. 북밸류는 현재 가치인 셈이고 사실은 기업을 그 또 평가할 때 잔존 가치와 청산 가치가 있습니다. 계속할 때의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청산할 때는 사실은 뭔가 하면 기계를 다 판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고기계를 팔 때는 사실은 이제 북밸류에서는 기계가 그 기계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감가상각회가 같이 나오지만 중고기계를 팔 때는 그 가격은 거의 고철 가격입니다. 그럼 청산가치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떨어질 수는 이게 1보다도 훨씬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개로서 이게 이 어닝을 통해 가지고 주식 가격을 평가 아니면 기업 전체의 자본 총액을 통해 가지고 자본액을 통해 가지고 그 주식 가치의 평가 이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가치를 주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 PBR도 뭐 BPS PBR도 당연히 이제 뭐 올해 거는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는 작년 재무제표 작년 대차 대조표로 이 값이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값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올해 재무제표를 추정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발표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기업의 회사의 자산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건 잘 없습니다. 매출이나 아니면 이제 수익 같은 경우는 매년 변화가 심하죠. 변화가 심한데 이 부분은 뭐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매칭해가 여기서도 추정 BPS, 추정 PBR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보죠. 보는 것을 우리가 잠깐 봅시다. 누가 이야기했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다 이용하는 네이버에 가보면 모든 게 다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 가보면 이 주식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다음과 네이버에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네이버에 다 나와 있고 물론 이제 제일 그 공신력 있는 사이트는 거래소입니다. KSE, 코리안 스탁 익스체인지, 거기 들어가 보면, 소위 여의도 증권 거래소인데, 거기서 원초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증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하죠. 그러면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 내에는 훨씬 더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다 포함해가지고 고급 정보들이 나와 있죠.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찾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태반인데. 자, 이거는 가장 이 대중적인 정보만을 끌어모았습니다. 자, 한 회사를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들어갔다. 뭐, 자, 이 개장 전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합시다.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네요. 자, 현재 주가가 13만 8천 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13만 8천 원이다. 그러면 지금 배운 개념이 어디냐 그러면 요 오른쪽 박스에 있죠. 이 주식에 대해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투자 정보가 있죠. 시가총액,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액수가 얼마냐? 그 이야기는 이 주식 주가 곱하기 상장된 주식 수입니다. 상장 주식 수가 7억 주입니다. 7억 2,800만 주죠. 거기다가 한 주당 13만 7,500원을 곱하면 100조. 그러니까 이 회사는 100조짜리 회사다. 100조 원짜리 회사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로서는 지금 코스피에서 2위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지금 하이닉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액면가, 일주 이건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 한도 이것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없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90년대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가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 한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전혀 정보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투자 의견.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사라 팔라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중립이 3이고 뭐 강력 매수는 5고 그냥 그 매수 정도는 평균이 4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균 값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이렇더라.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17만 17만 원이다. 평균적으로 라는 이야기죠.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뭐 애널리스트들도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라는 것은 3개월, 지금부터 3개월 전후의 주가를 타겟으로 이야기합니다. 타겟으로 이야기하는데 보통 애널리스트들도 이 일기예보와 마찬가지로 실황 중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변하면 못 따라가죠. 그럼 하다가 보면 옛날에 목표 주가보다 주가가 더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급하게 다시 보고서 내가지고 현재 주가보다 한 30% 플러스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효율시장 가설에 따르면 이거 전혀 정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론에 따라서 그렇고, 실제 그러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좀 평가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주 내에, 1년 내에 최고 최저가. 제일 높았을 때 15만원, 그 다음에 제일 낮았을 때 7만 1,300원. 그 다음 지금 배웠던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퍼죠. 퍼가 21.13배, EPS가 6,532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수익이, 은행이, 단기 순이익이 6,500원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PS라고 해가지고, 이건 EPS는 언제 EPS냐고 여기 관로치가 적어놨죠. 2020년 12월 기준이라는 것은 12월 소위 재무제표에 있는 이 단기 순이익 가지고 계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월이란 것은 뭐 6월이 아니고 12월이다가 아니고 12월 결산 부분은 다 12월인 겁니다. 그 연간 내에서 여러 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분기 데이터가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분기는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해가지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좀 더 크게 할까? 좀 낫죠? 자, 그래서 뭐 4분기 순이익, 그러니까 4분기 순이익을 요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상장 주식수로 나눈 것이 6,532원. 그 다음에 이 가격을 6,532원으로 나누니까 21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되면서 이 값은 계속 바뀝니다. 주식 가격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니까요. 요거는 뭐 1년 내에 변화가 없겠지만, 요 주식 가격은 뭐 실시간으로 바뀝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SK하이닉스는 지금 퍼가 한 21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높냐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EPS라는 것은 작년 결산이고, 올해는 그러면 이 회사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보면 12,280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D램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컴퓨터에 DDR4를 좀 더 꽂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5만원 하던 것이 지금 이제 한 8만원, 9만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가 안 사고 있는데 지금 메모리, 그러니까 D램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실제 살 때 보면 가격을 이제 추적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야, 가격 올랐네. 그러면 그때는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더 만든다고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5만 원에도 팔 수 있는 메모리를 1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추가로 든 5만 원은 그만큼 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을 때는 이익이 엄청납니다. 메모리 같은 데서는. 그래서 지금 D램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올해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수익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작년에 비해서 배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 그칠지 이거보다 더 높아질지는 몰라요. 지금 이제 올해 와가지고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예측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게 12,000원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 가격으로 13만 8,500원을 12,281원으로 나누면 그때는 11.28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퍼가 안 높다. 그러니까 작년값 가지고 모르는 거죠. 올해 실적 가지고 봐가지고, 아, 올해 실적으로 이것을 보통 주식 가격이 매일매일 그 순간에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냥 우리나라는 보통 10에서 15 사이 정도다. 그 범주 내에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것은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충격이죠. 충격이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수익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곧 사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굉장히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 비해 가지고는 주가가 그만큼은 안 오르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평균 퍼가 15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10으로 본다 그러면 한 16만 원, 17만 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까지는 안 가는 이유가 이게 이제 원래 이렇고 아마 뭐 좀 더 높아질지 몰라도 내년 되면 다시 한 6천 원, 7천 원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나름대로 투자자들은 예측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금 현재 이 정도 돼 있다.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 정도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퍼. 그 다음에 이제 PBR은 그 BPS를 이야기했죠. 북마크 퍼시아. 주당 북마크 퍼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마크, 그러니까 북밸류 전체를 그 재무제표에 있는, 대차대제표에 있는 총 자본액을 요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75,860원이 나오는 겁니다. 75,860원이 나오는데, 현재 주가는 138,500원이죠. 그러면 그 비를 따면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그 회사, SK하이닉스 정도 되면 이제 IT 중에서도 장치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완전 장치 산업이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기계와 장비, 설비, 공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런데도 이제 이 BPR이 한 2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는 것은 지금 수익이 한참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주가이기 때문에 BPR이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EPS 추정 EPS가 12,000원이기 때문에 13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1.8배가 됐지. 사실은 작년 정도의 EPS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작년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BPS가 거의 PBR이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 이야기는 75,000원, 76,000원.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내내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7만, 그러니까 그 7, 8, 9만 원대에 이르렀던 거죠. 자, 봅시다. 최근에 이렇게 올랐지. 쭉 이렇게 7만 원대죠. 쭉 이렇게 7만 원대입니다. 작년 4월, 6월, 7월, 8월, 9월 쭉 7만 원대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 여기서 말했던 이 BPS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 수준이다. 그러니까 PBR이 1인 정도의 상태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른 것은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정보가 투입됐다. 새로운 환경 변화가 투입됐다라는 것은 반도체 가격이, D램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충하면서 계속적인 비대면 연장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많이 늘면서 많이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오른 겁니다. 7만 원대 하는 것이 작년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에 거의 더블로 오른 셈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순전히 뭔가 하면 그냥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투기적인 심리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뀐 거죠.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수익으로 나타납니다. 분기별 매출액 수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규모가 작은 시가총액이 적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0이 밖에 50이 100이 밖에 정도라는 회사는 뭐 작전 세력이랄까 일부 사람들의 뭐 이 작전 아니면 조작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무슨 잘못된 소문 그런 걸로 움직이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회사죠. 일부 사람들이 산다고 해가지고 오르지도 않고 일부 사람이 판다고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워낙 탄탄하고 그 다음에 그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이 국외 해외 투자자가 뭐 거의 절반이죠. 외국인들이 거의 딱 절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상한 소문에 따라 가지고 크게 좌우되지 않고 대부분 그럴수록 이제 펀더멘탈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게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뭐 예측 가능한 오히려 예측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전 세력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갑자기 폭등 폭락하고 뭐 그렇죠 뭐 테마주 뭐 그러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이런 큰 회사는 그런 차원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뺐네. 추정 BPS, PBR을 이제 뺐네요. 사실 필요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BPS 같은 경우에는 뭐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꼭 뭐 그에 재무제표를 추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값을 보면 되고 퍼는 이 퍼보다는 추정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현상을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이게 이제 바탕은 뭐냐?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 그런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고동 모형으로 그냥 고동 모형에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나온 그런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정확하게 몇은 안 되지만 거의 그거하고 유사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이게 얼마냐, 이 퍼가 얼마냐는 이제 산업의 성격이나 아니면 뭐 나라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는 주로 이제 이거하고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봅시다.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얼마나 엉터리 같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재미있는 건데, 자, 그래서 뭐였는데 삼성중공업 아까 이야기했죠. 조선경제가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조선경제가 최근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이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30척 초대형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30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에 그 지금 잡혀 있는 급배죠. 근데 급배는 일본에서 만든 배였습니다. 그게 이제 에버그린 회사고 그 에버그린 회사가 이제 뭐 그것 때문인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제 일본이 아니라 주로 대만하고 일본은 가까운데 그 일본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의 그 규모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엄청 큰 이제 컨테이너선입니다. 그걸 30척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공업 주가가 완전히 갑자기 확 올랐죠. 그게 아마 요걸 겁니다. 요때 올랐는 건가? 요때인가? 뭐 어쨌든 그래가 확 올랐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조선 경기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 수주를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올라도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여전히 쏘쏩니다. 그 이야기는 자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해보자. 그러면 이 오른쪽 요표로 가봐야 되는 거죠. 물론 요표의 내용값은 다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업 실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과거 데이터, 결산 데이터 있고 2011년 추정치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요 테이블을 요약해가지고 위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보면 상세한 대차 대집합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요약되는 지표를 본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작년 EPS가 마이너스 2,353원이다. 적자라는 이야기죠. 작년 1년 동안 적자를 봤다. 자, 원래는 그러면 수주가 많아진다, 막 굉장히 많아진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정 EPS가 마이너스 277원입니다. 원래 그렇게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졌죠. 덜 나빠졌죠. 작년엔 주당 2,000원씩 손해봤는데, 원래는 좀 낮아가지고 주당 한 200원씩, 300원씩 손해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이만큼 많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많은 부채, 이자 비용, 온갖 문제, 그 다음에 그 수주도 난 잘 따져봐야 되겠죠. 저가 수주 아닌가? 그게 좀 수상하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저가 수주를 잘 안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이나 대우는 저가 수주를 많이 해요. 서로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공장을 안 돌리고 계속 그냥 안 돌리고 돌리자라는 것에 지금 그 목을 매달고 있죠. 목을 매달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저가 수주를 안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기업 현대하고 대우하고 합치는 심사 중입니다. 심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수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합치면 세계적인 독점 기업이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결합 심사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가 수주를 안 하고 조금 덜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는 셈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수주를 여전히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은 그렇게 그 엄청난 서른 척을 수주해도, 물론 이게 반영이 된지 모르겠지만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습니다. 주가가 이렇고, 뭐 이게 적자일 때는 퍼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죠. 퍼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적자라 그러면 퍼러바가 주가는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0이 돼야 되니까 비율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그러더라도 사실은 그때 이제 이게 나름대로 가치를 작용합니다. 배당이, 은행이 0이 돼가지고 결국은 주식 가치평가가 0이 되더라도 PBR로 봐가지고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PBR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러나 안 되면 기업을 청산해가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로 봐가지고는 주당 가치가 6,000원 정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6,000원인 겁니다. 최소한 뭔가 수익성으로 봐가지고는 가치평가가 0, 가치평가가 안 되지만, 지금 있는 회사 팔면 그래도 주주 한 명당 6,000원 정도는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땅이나 기계라든지 다 팔면,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6,000원 되겠구나. 그래서 6,000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나쁘고 이제 수요가 부족하고 하면 이게 이 PBR이 1보다 훨씬 낮은, 아까 말한 대로 현대중공업은 한때 0.2, 0.3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뭐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 이 주가는 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BP에서 따라서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회사는 퍼 개념이 없죠. 퍼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BPS로 보고 이 근처에서 주가가 이제 수렴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왜 보여줬냐? 자, 삼성중공업의 현재 주가가 7,560원입니다. 60원인데, 60원인데, 자, 또 한 주씩 오죠. 어디 갔나? 자, 이거는 삼성중공업 우선주입니다.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회사죠. 삼성중공업 우선주입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주식이라는 것이 보통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선주가 있습니다. 보통주는 그냥 보통 우리가 개념 배우는 그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우선주는 다른 게, 우선주는 배당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주식입니다. 대신 의결권이 없어요. 주요 의사결정에 의결권이 없는 그런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왜 그걸 발행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M&A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지주 같은 경우에 적대적 M&A 위험성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소위 우선주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더 투자 안 하면, 정자한다 그러면 그 자기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대주주로서는. 그런데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그냥 의결권 있는 주가 아니라 의결권 없는 주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발행된 것이 우선주입니다. 실제 이제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한때 또 우선주 발행이 또 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주가 지금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을 완전히 흙탕물을 일으키는 이상한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봤죠? 지금 주식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이 같아야 돼요. 조금은 더 높을 수가 있죠, 우선주가. 삼성중공업은 7,560원이다. 그런데 이제 더 배당을 해준다. 그러면 실적을 보면 어떻게 배당을 해주냐? 그러면 보통 주당 한 10원 정도 더 배당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더 해주라 그러니까 같이는 못하고 10원 정도 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자 볼 때는 배당이 없어요. 적자 보는 회사가 배당을 해줄 리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배당은 똑같습니다. 다 0입니다. 0이고, 흑자를 봐가 배당을 해줄 때도 한 10원 정도 더 해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익성 차이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데 지금 가격을 보면 삼성중공업 한 개 7,550원인데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33만 원입니다. 거의 5배죠. 5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우스운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 거죠. 33만 원.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대표적인 우리가 작전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래 높냐? 이게 돼가지고 삼성중공업은 아까 보여줬죠. 이 주식수가 얼마인가 하면 6억 주입니다. 6억 3천만 주입니다. 6억 3천만 주. 6억 3천만 주이기 때문에 누가 몇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이 주식 가지고 함부로 뭐 오르고 내리고 하기 못합니다. 못하는데 거기 반해가지고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그렇게 발행됐는데 몇 주가 발행됐냐 그러면 11만 5천 주입니다. 11만 5천 주가 밖에 발행 안 돼 있죠. 시가총액이 얼마냐? 380억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이 가치가 원래 지가치의 뭔가만 5배 정도 뻥튀가 된 거죠. 그러니까 100억도 안 되는 겁니다. 한 7, 8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주당으로 본다 그러면. 요 한 11만 정도밖에 주식수가 안 되니까 몇 명이 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안 팔고 계속 가격을 올리면 저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우선주에서 저런 일이 잘 생기죠. 왜냐하면 우선주는 발행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작전에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런 거 보고 야, 저 회사 많이 오르더라. 진짜 늘 뜁니다. 보라고요. 4만 7천에서 갑자기 이제 작전 시작하니까 이게 9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4만, 5만 원 이게 정상이었죠.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도 이제 이게 정상적인 있다가 어느 순간에 6월 달에 딱 되니까 이게 뭔가 96만 원이 됐습니다. 20배 올랐어, 20배. 20배. 그러니까 딱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하면 호가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도 이제 신문에 나가서 두드리니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안 팔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뭔가 하면, 야, 저 주식 잘 샀다가는 뭔가, 자네가 샀다가는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엄청 이익을 보겠네. 라고 하는데, 그거 못 봐요. 그 작전 세력이 뭔가 하면 자기들 그건 다 빼먹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게 체계적인 작전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다 고발하고 뭐 추징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라 그러면 이거는 작전 세력이라고도 하기도 그렇죠. 몇 명이 그냥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가격이 돼 있다. 거죠. 왜 안 파냐? 이렇게 높은데도 왜 안 파냐?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더 높은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가격들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죠. 유동성이 넘쳐가지고 완전 지금 투기판이 돼 있다. 라는 셈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지금
가장 두드러진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시장의 상태입니다. 뭐 항상 이야기했죠. 가격이라는 것은 당기는 수급입니다. 당기는 수급인데 이거는 특히 공급은 적은데 아주 적은데 수요가 확 늘면 뭔가 하면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펀더멘털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펀더멘털 가격은 아까 봤던 그 삼성중공업 주식이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크게 뭔가 하면 균형 가격에서, 장기 가격에서 안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장기 가격을 이야기해주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퍼나 아니면 그 BPS, 이런 것들이 장기 가격에 대한 평가 지표일 겁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장기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 수준에서 움직일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말고사에서 할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제 뭐 어떤 회사, 그 회사 오늘 주가가 얼마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추정퍼를 평가해보라,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이 정권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그걸 다 찾는 것까지도 들어갈 겁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그것도 저번에 보여줬죠. 텀 스트럭처. 그러니까 기간 구조. 그러니까 그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는 것은 이제 이 만기별 이자율을 쭉 보여줬죠. 그에서 이제 그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사이트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뭐 다른 사이트도 있는데 MBC 사이트, CNBC 사이트.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이자율이 나오죠. 이자율이 나오면 프리마켓이 아니라 그냥 마켓. 뭐 여기라든지 아니면 블룸버그 사이트. 여기에 반드 들어가 보면 여기 쭉 나와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텀 스트럭처 구조를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채권 가격이 얼마냐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이 값을 찾아 가지고 읽는 것도 시험 문제에 포함될 겁니다. 이거는 이번 중간고사 문제,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주식시장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제 가치 평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적정하냐에 대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현재 가격이 9만 원이었다. 지금은 14만 원인데, 뭐 2년 전에 9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이, 은행이 2만 원이었다. 그렇다 그러면 배당금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걸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0%가 되더라. 어째 기업이 배당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느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본 데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작년 결산에 따라 가지고는 6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12,000원 정도로 예측됐는데 2018년에는 이게 2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이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죠.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나 그때 뭔가 하면 이게 배당금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일시적인 충격이고 곧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은 예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예상대로 그 뒤에는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7만 원, 8만 원까지 떨어졌죠. 어쨌든 이 주당 수익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적정 가격이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K하이닉스 지금부터 매년 현재 2만 원 어닝이 계속 발생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얼마가 돼야 될 것이냐. 이때 가격은 이제 일시적이고 다시 이제 뭐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이 9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 매년 2만 원씩, 주당 2만 원씩 어닝이 발생한다. 그게 계속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때는 20만 원은 돼야 된다는 거죠. 20만 원 돼야 된다. 그러니까 퍼가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퍼가 10. 증가율이 0이다. 증가율이 0인 경우죠. 증가율이 0이고 계속 2만 원이 유지된다는 것은 이 은행 변화가 없고 계속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10%라 그러면, 요거 수익률 10%라 그러면 퍼가 10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이면 20만 원이다.
라고 그냥 뭐 계산기도 필요 없이 그냥 아무 산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예상했다 그러면 20만 원이 되어야지 정상 가격이고 9만 원은 과소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사야 된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업의 실적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주식 가격을 평가하고 투자 판단 투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계속 또 다른 이제 연습으로 또 한참 많이 입에 오르던 그 다음에 작년에도 한참 많이 입에 오르던 회사죠. 셀트리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사입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31만 원. 이때 현재 지금 31만 원입니다. 지금 31만 원이고 올해 주당 6천 원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당 3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6천 원으로 배 늘었어요. 이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투자자들은 A 기업의 수익이 매년 몇 프로 성장할 걸 예상하느냐 하죠. 그러면 동일한 시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6천 원이면 여기다가 0.6이 되고 만원 단위로 하니까 31만 원이니까 여기 31을 집어넣고 여기 1 더하기 G 0.1 빼기 G 여기 0.1이라는 것이 10%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뭐 계산해 보면 G는 31.6분의 2.5 0.079 정도가 나옵니다. 어쨌든 높은 성장률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거죠. 뭐 근데 이제 0.7, 0, 그러니까 8% 성장이죠. 8% 성장이 뭐 그래 높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은 게 8%가 높은 게 아니라 이게 10%를 했기 때문에 이게 8%가 나온 것이지 이 모형의 제약인데 모형상 이 배당금 증가율은 G 자체는 요구 수익률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면 이 식이 정의가 안 됩니다. 정의가 안 되고 가격이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계산되는 G는 10%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G를 추정해낸다 그러면 그런 제약 때문에 이제 뭐 이 부정확한 G가 나올 가능성이 꽤 크죠. 꽤 큰데 단지 크다는 기준은 0.1에 얼마나 가깝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0.1에 0.08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운 값이죠. 몇십 퍼센트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31만이 난 거죠.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죠. 퍼가 10이다. 우리나라 평균 퍼가 10이다. 그러면 6천원이라 그러면 6만원에 맞는 거죠. 6천원이고 지금 현재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6만원이 맞는 건데 6만원이 아니라 31만원이다. 5배나 더 높은 거죠. 그것은 현재 실적 비해 가지고 향후 실적이 굉장히 더 좋아질 것이다. 성장 산업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겁니다. 자, 물론 그게 실제적으로 성장 산업일까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이런 여지가 있는데 봅시다. 세트를 보실까요? 딱 지금 또 31만 원이네요. 31만 원인데 자, 뭐 지금 최근에 31만 원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그때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와가지고 엄청 언론의 집중을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이게 30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최고치는 4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쑥 떨어졌습니다. 자, 그게 뭐 언론의 집중을 받은 것은 사실은 그때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소위 K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셀트리온에서 소위 이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한다. 라고 해가 개발을 우리 다 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코로나 같은 거는 치료약이 문제가 아니죠. 백신이죠. 백신을 만들어야지 치료약은 팔리도 얼마 팔리지 않고 그 많이 팔려도 안 됩니다. 많이 팔려도 안 되고 중증 환자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중증 환자도 많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많은 치료약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약효 검증도 쉽지가 않고, 셀트리온이 뭔가 하면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도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를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회장이 지금은 이제 이 판에 은퇴했지만, 돌 맞기 전에 잽싸게 나갔는데,
굉장히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항상 주식이 돼가지고 자기 회사는 공매도 세력 때문에 이 저평가되고 있다. 공매도 세력에 대해 가지고 가장 앞서가지고 이 적대시하는 그 선두였습니다.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주식 가격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뭐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그 바이백 옵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뭔가 하면 떨어지게 되면 자기들의 이제 거의 부도가 난치돼 있던 거죠. 일반적인 상장회사는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별 관계 없어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문제에 따름이지 실전 관계 없는 건데 이제 투자자를 바이백 옵션으로 개별 투자를 모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 민감했던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다. 자 봅시다. 보면 작년 결산해 보면 그 EPS가 3,700원입니다. 7원이고 올해는 여기 비해 가지고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6,000원 올라가지고 6,000원이면 10배 그러면 6만원 돼야 되는데 그것의 5배인 지금 30만원의 가격이 돼 있다. 뭐 이 30만원에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은 이 회사가 계속 이 회장님 이야기대로 계속 크게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현재 돈을 버는 것은 작년 기준에 비해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고평가입니다. 원래 이것도 조금 예측치가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좀 더 있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고평가입니다. 이 가격이 합리화되려 그러면 매년 EPS가 3만 원은 돼야 되겠죠. 3만 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뭔가 하면 EPS가 3만 원이 될 것이냐? 현재에 비해 가지고 뭐 지금 현재 이거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 가지고 소위 매출과 그다음에 순이익이 5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걸로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 가격이 맞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높다, 상식적인 수준보다 높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산업은 굉장히, 그 기업은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겁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이 그렇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많은 바이오 산업들이 소위 한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신약 개발 한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굉장히 그 기대에 대한 뉴스가 하나씩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소위 꿈에 사는 거죠. 주가가 팍팍 올라가지고 굉장히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 가지고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가격대에 많이 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한 방이 터지면 그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한 방이 터지면. 그러니까 신약이 하나, 그러니까 매출액이 꽤 있는 중요한 신약이 하나 개발됐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부터 주당 이 6,000원이 계속 유지된다. 그렇다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인 경우에는 고든 모형에 따르면 주가는 6만원. 이 적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 그 기존에 있는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이런 화학적인 약이 아니라 알약이 아니라 그 생약이라고 합니다. 그 주사제 같은 그런 약인데 그런 약 중에서 그 특허 기간이 끝나는 약을 특허 기간이 끝나고 나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주사약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그 배양 탱크를 이제 엄청나게 시세를 가지고 있죠. 송도에 그 탱크를 뭐 큰 탱크를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뭐 그 탱크를 다 풀 가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캐패시티 가지고는 뭔가 하면 최대한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팔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더 판매가 늘고 얼마나 더 수익이 늘까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뭐 신약이 나오든지 백신이 나오든지 많이 팔린다든지 수익이 생긴다, 뭐 그런 거 아니면 더 이상 주가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뭐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R&D가 이루어지는 것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죠. 그건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외부로 알려진 걸 본다 그러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배웠던 내용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상식적인 용어 중에서 한참 논쟁이 되는, 조금 전에 셀트리온에서 이야기했죠.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식을 왜 사냐?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삽니다.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사가지고 오르고 난 뒤에 팔겠다라는 거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옆에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가지고 지금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나중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사서 빌린 사람한테 주식을 주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공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려가지고 주식을 파는 것을 공매도. 그러니까 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그냥 올렸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다. 또 이 퀘션인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건 주름 퀘스천이고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에 주식 대여자 빌린 사람한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다. 이건 맞죠, 그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줄 친 부분은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초단기 매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견식 공매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자동차 거기 대해 가지고 사기를 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소위 공매도 세력들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해 실체를 밝히죠. 물론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어떤 회사를 보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사기를 치는 회사를 찾습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주가를 굉장히 올리는 회사다. 그러면 이 사기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그 주식을 공매도 해놓고는 사기가 뭔지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 시장에서 뭔가 하면 그 사기를 받아들이면 주가는 꼬꾸라지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그 케이스가 많았던 게, 전에, 다큐멘터리 한 보라고 이야기했던 게 거기 돼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던 많은 중국 회사들이 최근에 공매도 세력에 두드려 맞고 이제 대부분 퇴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심했던 것이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했던 루악 커피인가 루 무슨 커피 회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국이라는 게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내고 매출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걸 뭔가 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했는데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보고했던 재무제표가 다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엉터리 재무제표를 내고 나가지고는 거기서 상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알려지고 난 뒤엔 주가는 폭락하고 지금은 퇴출이 됐습니다. 그 커피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중국 회사들,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있던 많은 중국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 재무제표를 내고 가짜 재무제표를, 사기 재무제표를 내가지고 뭔가 하면 주가를 올렸는데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엄청난 공장 설비가 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시골 구석에 아무도 사람도 안 다니는데 조그만 공장만 있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런 회사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알리니까 이제 그런 주식은 주가는 폭락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공매도 세력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라는 것이 좋은 주식을, 그러니까 실적이 있고 좋은 주식을 자기들이 억지로 끌어내린다 그러면 그거는 부당하겠죠. 머니게임으로 아까 본 삼성중공업 우선주 케이스 같이 머니게임으로 통해 가지고 수급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조작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억지로 뭔가 하면 있는 걸 다 팔아버려 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뭔가 하면 실적이 있다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실적이 없는 회사가 뭔가 하면 소위 사기를 통해 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이 응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좀 더 실적 위주로 돌아갈 수는 있겠죠. 현재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 회사들이 우회를 통해 상장한 회사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벌써 한 100개 정도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퇴출됐습니다. 퇴출됐고 나머지도 절반 이상이 뭔가 하면 그런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재무제표는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내라. 얼마 기간 내에 안 낸다 그러면 다 퇴출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지금 싸움 중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매도가 초단기가 아니라 뭔가 하면 길게 몇 년에 걸친 싸움을 하는 거죠. 몇 년에 걸친 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매도를 하는 거죠. 초단기 기법도 아닙니다. 물론 초단기로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그 다음에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이 교란한다고 이게 주장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잘못 찍어가지고 실적 좋은 회사를 가지고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장의 성징을 받게 되는 거죠. 불공정 거래수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 가지고는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 우리 저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비정상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이 사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공매도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효율시장 가설에 따른다 그러면 공매도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수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근처도 안 가죠. 공부하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되고 한 10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분위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하면 완전 이거는 시장 불공정 거래자,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적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올라가 보는 것보다는 내려서 보는 것이 좀 길티 필링을 느낀다.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을 하고 시장을 바로 잡겠다라고 뛰던 사람은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주 공매도 세력은 작정을 하고 바로 잡겠다라고 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